김원의 인문학 뿌리찾기. 인문학자 김원 교수님과 함께 인문학의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만물은 불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철학자입니까? 예, 오늘의 주인공은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의 정면으로 반박한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네. 그리고 그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제논,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스승인 크세노파네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이름이 어려워갖고 저도 발음이 꼬이네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535년쯤 태어나서 약 60년 살고 기원전 475년에 죽었다고 했죠. 네. 그는 그 말년에 지독한 수종에 걸려서 고생을 했고 자기 철학에 충실하게 몸에 수분을 빼내야 살 수 있다. 불의 기운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새똥 바르고 잠들다가 온몸이 바짝 말라갖고 세상을 떠났다. 그 말씀 드렸었죠. 네, 네. 예,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죽어버린 헤라클레이토스보다 한 20살쯤 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원전 515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추정인데 그 플라톤이 쓴 작품에 근거한 겁니다. 아, 네. 플라톤이 쓴 여러 대화편 중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내건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속에서는 파르메니데스랑 소크라테스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기원전 540년쯤이라고 그러고 그때 파르메니데스가 65세였고 소크라테스는 20대 청년이라고 그래서 그걸 역산해 보면은 한 기원전 515년쯤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파르메니데스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 그러면은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예.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러면 물이라고 했겠네요. 정면으로 반박했으니까. 예. 근데 그거 만물은 물에서 시작한다 이거 탈레스가 주장한 거 맞다. 옛날에 그랬는데.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탈레스의 제자가 파르메니데스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아마 파르메니데스는 분명히 탈레스 주장도 비판하고 반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탈레스가 주장을 잠깐 보면은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 변화한 현상 너머에 변하지 않는 어떤 물이라는 원소가 있다. 원초적인 진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아예 그 변화하는 현상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불에서 변한 거든 물에서 변한 거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변화를 주장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주장을 주요 타켓으로 삼은 이유는 그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물이 불이라고 했던 그 진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불이라는 게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물은 불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만물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태어나서 자라고 없어지고 변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생성 소멸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운동하고 변한다는 주장인데 파르메니데스는 바로 그걸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변한다는 건데요. 예.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근데 저도 보면은 어딘가는 움직이고 있고 네. 뭔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상을 보면. 그렇죠. 이게 예.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움직이는 게 우리 감각이나 우리 감성에 맞죠. 네. 말씀대로 저랑 지금 최영화 아나운서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뭐 계속 눈도 깜빡거리고 입도 움직이고 그런 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파르메니데스 그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도 언젠가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자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도 느꼈을 텐데 느끼면서 살았을 텐데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는 언제나 그대로 있고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주장할 걸까?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한다. 이게 정말 이상한 말이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또 웃기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우리 스승님의 말이 맞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주 흥미로운 논증을 펼칩니다. 아주 유명한 논쟁인데 그 사람 주장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있어서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킬레우스 하면은 트로이아 전쟁의 최고 전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킬레우스가 뭐 이렇게 예. 경주를 하다가 자민을 잡는 뭘까? 토끼처럼. 토끼처럼. 네. 근데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일리아스를 쓴 호메로스가 아킬레우스를 언급할 때 그 서사시에서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라고 그랬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빠른데 그 그리스 전체에서 아마 시합한다면 1등을 할 정도인데 어떻게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따위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논은 그 자기 논증을 펼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네. 거북이가 시합할 때 아킬레우스보다 몇 걸음 앞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앞에서 출발하면 절대로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출발 시작하면 아킬레우스가 금방 따라잡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상식에 맞죠. 실제로 해보면 아마 금방 될 텐데 제노는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네. 먼저 우리한테 이렇게 그 요구를 하죠. 모든 판단에서 우리의 감각이나 상식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편견은 버리고 오직 이성과 논리에만 충실하게 내 말을 따라와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제 달리기 시합하겠죠? 네. 출발 신호와 함께 아킬레우스가 달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북이도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논리가 좀 아주 기묘해요. 네.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아무튼 추월하려면 거북이가 있는 지점을 통과해야만 하겠죠? 네.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그 지점에 통과하려면 거북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가겠죠. 네. 그리고 그 앞선 그 지점에 다시 아킬레우스가 가려고 하면 거기보다 거북이는 조금 더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있는 때에 도착하면 거북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고 또 그 지점에 가면 그때 거북이가 조금 더 나가고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사이는 그 격차는 계속 좁혀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일이 그 결승전까지 계속 이어질 테니까 거북이가 아킬레우스를 이긴다는 겁니다. 뭔가 제 머릿속에서 하는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말만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킬레우스가 쉽게 거북이를 앞지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건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예를 수도 없이 보는데 우리가 보는 건 전부 감각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각을 떠나서 순수하게 이성에 충실하고 논리적으로만 말을 말 그 자체로만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제논의 논증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의 논리대로라면은 그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킬레우스랑 거북이는 한 발짝도 사실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건 또 어떤 얘기예요? 예. 그 일단 다시 네. 또 시합을 다시 하죠. 아유,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주야.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출발선에 서 있죠. 네. 자, 이제 출발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몇 걸음 앞에 서 있고 일단 네. 그 출발 신호가 돼 있으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네. 근데 거기를 가려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북이 있는 데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북이랑 아킬레우스 사이의 그 중간 지점, 네.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하려면 또 출발점과 그 첫 번째 중간 지점 사이의 중간 지점을 또 통과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중간 지점과 출발점 사이에 세 번째 중간 지점을 또 통과해야겠죠. 간격이 계속 좁혀져요. 예, 또 그 세 번째 중간을 통과하려면 그곳의 네. 출발선까지 또 네 번째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쪼개 나가면은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아킬레우스는 출발점에서 한 치도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뿐만 아니라 거북이도 마찬가지겠죠. 예, 둘 다 출발선에 서 있을 뿐 신호가 울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달리기 시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거북이는 움직이고 있고 예. 아킬레우스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제가 나가도 예. 이 거북이 따위도 그냥 우습게 이기거든요. 낮잠만 안 주무시면.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진실이죠. 네. 근데 이게 제노는 무슨 좀- 똥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근데 아마 제논이 네. 그 최영아 아나운서님께 이렇게 대꾸할 겁니다. 어. 아나운서님 네. 진정하시고 잘 따져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 착각입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감각적인 정보에 바탕을 둔 오해에 불과하다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믿을만한가요? 아닙니다. 같은 짜장면도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지만 배부를 때 먹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간사한 게 우리의 감각입니다. 자, 그러니 그 믿을 수 없는 감각은 집어치우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의존을 판단하지 말고 논리적으로만 말로만 따져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아킬레우스나 거북이가 움직인다는 것도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쉽게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다 감각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감각에서 벗어나서 논리적으로만 제 말을 곰곰이 한번 다시 따져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제 주장과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저의 선생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집어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지금 제논 당신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북이를 당장 가져오고 예. 나랑 시합을 하자. 예. 그러면 난 보여줄 거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당연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그러면 한번 제논과 파르메니데스의 대변이 돼서 네.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제가 입술을 움직이고 뭐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서로 나뉘어서 여러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감각적인 허상입니다. 감각이 조작해낸 허상.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길은 그 감각적 허상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노고스에만 충실하면 우리는 그 감각적 허상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건데 그 로고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그리스 말로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성, 합리, 논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에만 충실하면 그러니까 감각적인 현실이나 우리가 봤던 거 다 빼고 말로만 따져보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두 사람의 주장입니다. 네. 심지어 그는 이제 모든 게 수많은 개체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단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네. 철학이 이래서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걸 알까 말까 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거북이와 아킬레스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뭐 또 다 하나라고요? 모든 게 영원하고. 왜 이럴까요, 이분들은? 예, 그 하나 왜 하나인지는 또 네. 많은 논변이 필요해서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럴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네. 변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요거를 이제 그 거부했다는 거 요런 것만 일단 네, 생각해 이해할게요. 보시고요. 네. 오늘은 그 파르메니데스랑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던 제논 요 두 사람을 그리고 다른 추종자들을 합해갖고 엘레아파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바로 엘레아라는 이탈리아 남서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한테는 또 크세노파네스라는 스승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파르메니데스가 모든 게 하나고 모든 게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게 다 이 크세노파네스에서 비롯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엘레아가 이탈리아의 남서부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예.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아니에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엘레아는 지금 벨리아라고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폴리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 파르메니데스랑 제논이 살 때는 그게 이탈리아 땅, 로마 땅이 아니라 그리스 식민 도시였대요. 지금은 그 그리스라는 게 그 발칸반도 남쪽 끝단하고 에게해와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터키 서해안에 수많은 식민 도시를 건설했고 또 동쪽 그 서쪽으로 가서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하고 시실리 섬까지도
그리스 사람들이 진출해서 거기다 식민소를 세우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하는데 마그나가 크다는 뜻이고 그라이키아라는 건 그리스라는 뜻이어서 커다란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피타고라스도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서부 안에 있는 사모스 섬 출신이고 탈레스도 그 터키에 있는 그 서부 해안 도시 그 밀레토스라는 곳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 그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는 그 그리스 본토 출신이 아니라 이 마그나 그라이키에서 활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레아파라고 해서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였던 거고요. 그 헤라클레이토스도 사실 그리스 본토가 아니라 그 북쪽 트라키아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보다 옛날에는 훨씬 더 영토가 넓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은 이 그리스 본토가 아니라 그냥 변방 이런 맞습니다. 쪽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나오기 전까지 그 이전 철학자들은 대체로 그리스 본토 또는 아테네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파르메니데스의 스승이었던 크세노파네스도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인데 네. 원래 태어난 곳은 그 이오니아 지방 지금의 터키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콜로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대요. 그곳이 이제 피타고라스가 태어났다는 그 사모스 섬, 그 탈레스의 밀레토스랑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크세노파네스는 그 피타고라스랑 거의 동시대에 살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는 그 중부에 세력을 키우던 아주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강해지면서 서쪽 해안에 그 그리스 식민 도시를 막 점령하고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세노파네스는 그 힘든 전쟁을 피해서 조국을 떠나서 망명길에 올랐고 에게를 건너 지중해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도착했던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건설된 게 바로 엘레아였고 크세노파네스가 거기 머물 동안 파르메니데스는 그 지역에 살다가 그 크세노파네스를 만난 거죠. 네. 그 크세노파네스는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많은 걸 생각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신과 종교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비웃었대요. 제우스는 무슨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다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들하고 되게 똑같잖아요. 네네. 이렇게 상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크세노파네스가 입에 거품 물고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합리적이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파르메니데스하고 제논에게 예. 어떤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이게 사실 모든 게 하나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저기 그리스 종교 비판에서 그 사상적인 영향을 파르메니데스랑 제논에게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기에 호메로스랑 헤시오도스 같은 예전에 소개했던 그런 그리스 신들이 수많은 신들을 노래했고 모두 인간을 닮았다고 시를 지은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소들과 말들 그리고 사자들이 손을 갖는다면 또는 그리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것과 같은 조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말들은 말들과 그리고 소들은 소들과 비슷한 신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각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신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가 생각한 신의 모습이 있나요? 예. 그러면서 크세노파네스가 말하길 신들과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인 신은 그러니까 신이 하나래요. 네. 네. 형체도 그리고 생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 신은 하나면서 언제나 같은 곳에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때는 여기 저때는 저기 옮겨 다니는 건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신은 애쓰지도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감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린다. 전체로서 보고 전체로서 생각하고 또 전체로서 듣는다. 좀 수수께끼 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은 하나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크세노파네스의 이런 파격적인 가르침에 깊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더 밀고 나가서 신만 그런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 개로 보이지만 하나다. 그리고 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영원히 하나의 모습으로 있고 생성소멸에서 그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추종한 제논은 또 스승의 주장을 논증하려고 앞부분에 말했던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경주라는 그런 논편을 만들어낸 거고요. 네. 아무튼 이제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좀 그럴 듯하고요.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아니요. 이제 반박하기 진짜 어려운데 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우리 상식하고 감각에 잘 안 맞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변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데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이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다, 심오하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대요. 그 심지어는 이제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서양의 형이상학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형이상학이라는 걸 좀 풀어보면 감각적인 자연을 그리스 말로 피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넘어선다 그럴 때 메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자연을 넘어선다는 게 메타피지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형이상학이니까 파르메니데스가 감각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뿌리를 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변화의 철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파르메니데스의 뿌리를 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으며 존재와 본질은 영원하다 이런 본질의 철학 이렇게 두 가지로 서양 철학을 정리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두 사람이 나온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 주장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한다는 것과 모든 건 변하지 않는다는 이 두 주장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철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